70년을 자식 인생에 바쳤는데 돌아온 건 짐 취급뿐이더라. 해줄 만큼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짐스러워하는 눈치뿐이더군요. 자식놈들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 제 역할은 끝났나 봅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하고 손주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한 채 사진 한 장으로 소식을 듣는 처지. 그게 제 70년 헌신의 성적표였습니다. 억울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왜 나는 남의 인생에 매달려 내 노년을 망치고 있나? 그 길로 가족 단톡방을 나가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냉정한 엄마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남을 위해 끓이던 국물을 끄고 오직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지금, 저는 비로소 나라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창가에 앉아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컵을 들어 올리는 손이 예전만 못해 가볍게 떨렸죠.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창밖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잡고 빠르게 걸어가더군요. 예전에 저도 저랬습니다. 아이 학원 보내느라 뛰어다니고 남편 뒷바라지에 허리 펼 날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친구들 단톡방이었습니다. 우리 큰손주 의대 붙었어요. 축하해. 역시 똑똑한 집안이야.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축하 메시지를 치려다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조여왔거든요. 부럽다는 말조차 솔직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저희 아들은 손주는커녕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며느리 눈치에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받는 형편이죠.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다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지고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졌죠. 무릎 꿇고 앉아 행주로 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행주가 금방 젖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세수만 몇 번이고 반복했죠. 밤이 깊어질수록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누구 손주는 해외 유학 갔다. 누구 딸은 집 샀다. 그 모든 소식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죠.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주저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죠.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을 뜨니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니 어깨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주방에서 물 한 컵 따라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죠. 평일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느긋하게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는 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을 나간 게 실수는 아니었을까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알림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나간 걸 묻지 않았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혼자 애쓰며 살았는지 알겠더군요. 냉장고를 열어 김치 한 쪽 꺼냈습니다. 밥 한 공기 따뜻하게 데워 혼자 먹었죠.
씹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식탁이었습니다. 외롭다기보다는 담담했습니다. 문득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서랍을 뒤져 통장을 꺼냈죠. 남편이 남긴 작은 연금과 젊을 때 들어둔 적금. 넉넉하진 않지만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식 용돈 보태줄 여유는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쯤은 할 수 있는 돈이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방 여사였습니다. 어제 단톡방에서 못 봤던데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그저 궁금증뿐이었죠. 네, 그냥 나왔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어색하게 웃더니 돌아갔죠. 문을 닫고 나니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후엔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봤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옆 벤치에 혼자 앉은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시더군요. 저도 따라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꼭 불행한 건 아니구나.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전 사두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수첩이 나왔죠.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산다.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상관없었죠. 이 글은 누가 보라고 쓰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죠.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 가족 밥상을 차렸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대신 옷을 갈아입었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슴을 채웠습니다. 동네 뒷산 입구에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저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르고 있더군요. 저도 그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가빠 자주 멈춰 섰습니다. 나무 기둥을 붙잡고 헛기침을 몇 번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니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봤죠. 아파트 불빛들이 아직 꺼지지 않고 반짝였습니다. 저 집들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겠죠. 행복한 집도 있고 힘든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일까 싶었습니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며 사느니 제 평화가 나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기분은 상쾌했죠. 정상 표지판 앞에서 잠시 섰습니다. 해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산길은 더 편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진 기분이었죠. 아침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죠. 참새 몇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작은 새들도 제 삶을 살아가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책등을 훑어봤습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을 꺼내 펼쳐봤죠.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강요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책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죠.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덮고 창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손주는 잘 크고 있을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말은 세수를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죠. 나 정말 이러고 싶었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무겁게 짓눌렀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지만 부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산에는 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한 걸음 한 걸음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더군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산을 올랐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싸우며 버텼죠.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 명자였습니다. 봉투를 뜯어 펼쳐봤죠. 언니, 단톡방에서 못 봐서 걱정됐어. 전화해.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접어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또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을 게 뻔했죠. 누구 손주 자랑, 누구 자식 잘 나간다는 소리. 그런 이야기가 이젠 듣기 싫었습니다. 편지를 그대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도 쓰지 않기로 했죠.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김 여사였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요새 통 소식이 없으시던데요? 말투가 가벼웠지만 눈빛은 탐색하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요.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옮겼죠. 김 여사가 뒤에서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에 애호박 2개와 두부 한 모 담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또 누군가 불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옛날 남편 회사 사람 부인이었습니다. 요새 경조사도 안 나오시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걱정하는 척이지만 속내는 딴 데 있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 눈엔 제가 이상해 보이겠죠. 갑자기 모임도 안 나가고 연락도 끊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들 시선에 맞춰 사느니 제 마음 편한 게 나았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 산책은 이제 습관이 됐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산에 올랐습니다.
어느새 단골 할머니들 얼굴도 익숙해졌습니다. 인사는 나누되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게 편했습니다. 어느 날 우체통에 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었죠. 손주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활짝 웃고 있고 아기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바빠서 못 모셨어요. 사진이라도 보세요.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진을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죠. 손주 얼굴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돌잔치의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렀죠. 사진 속 아기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나 없어도 괜찮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쓰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다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또 봤습니다. 손주가 예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였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불이 눈물에 젖었습니다. 이러려고 혼자 사나?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손주 얼굴만 떠올랐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산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죠.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결국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산에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죠.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갔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공지판에 여러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서예, 요가, 노래교실. 그중 서예 강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보자 환영.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청서를 받아 이름을 적었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예 강좌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라 입었죠. 거울을 보니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문화센터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배였죠.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북과 먹물, 종이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본선 긋기부터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셨죠. 붓을 잡고 천천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막상 제가 하니 그게 아니었죠. 손이 떨려 선이 구불구불했습니다. 먹물이 번져 종이가 지저분해졌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옆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아 붓쥐는 법을 고쳐주셨죠. 다시 그어봤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내내 선만 그었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집중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좀 그랬지만 재밌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요. 혼자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나왔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짧게 대답했죠. 더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뭔가 해냈다는 기분. 작은 거지만 소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죠. 서예 첫날. 손이 떨렸지만 재밌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제 일기니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 몇 가지를 적었죠. 바다 보러 가기, 예쁜 옷 한 벌 사기, 맛있는 거 먹기, 소박한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저를 위한 것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죠. 저 달은 매일 뜨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혼자 보는 달이라 더 그런가 싶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대신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예를 배운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간단한 글씨는 쓸 수 있게 됐죠. 평온, 고요, 자유. 제가 자주 쓰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많이 늘으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 같네요. 붓글씨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셨죠. 집에 돌아와 쓴 글씨를 벽에 붙였습니다. 거실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체통에 또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청첩장이었죠. 며느리 동생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님, 꼭 오셔야 해요. 빈손으로 오세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오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축의금 부담 주지 말라는 뜻이겠죠. 청첩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지 않기로 했죠. 억지로 미소 짓고 앉아있기 싫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결혼식 안 오세요? 처가에서 뭐라 할 것 같은데.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처가 눈치가 중요하지 엄마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였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죠. 종점에서 내려 바다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수첩에 적어뒀던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죠.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발밑으로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갈매기가 날아다녔죠.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과 파도 소리만 들었죠. 어깨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참 좋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옆에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혼자여서 오히려 더 평온했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가 물회를 시켰습니다. 혼밥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으며 창밖 바다를 봤죠. 혼자 오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요. 바다 구경 오셨구나. 천천히 드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죠.
발바닥에 모래가 간질거렸습니다. 파도가 발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죠. 한참을 걷다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이었죠.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문자도 3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화나셨어요?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죠. 답장을 간단히 보냈습니다. 받아갔다 온다. 괜찮으니 걱정 마.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발걸음이 멈췄죠. 엄마.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 여기 와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요. 걱정됐어요. 아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따라 들어왔죠.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왜 안 오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기 싫었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온 거니? 처가 눈치 보여서.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아들이 말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걱정이라면 진작 왔을 겁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가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라니까. 아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관까지 따라가지 않았죠. 등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죠.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오늘 아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던 얼굴, 어색하게 서 있던 모습, 내가 너무한 건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들 목소리만 들렸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에 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란을 보니 아들이었죠.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칼로 테이프를 뜯었죠. 안에 영양제와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 몸 챙기세요. 미안해요. 쪽지를 읽고 한참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꺼내 씻어서 그릇에 담았죠. 혼자 앉아 사과 한쪽을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쓸쓸했죠. 자식이 보낸 선물인데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멀어진 걸까요? 밤이 됐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SNS를 몰래 들어가 봤죠. 손주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돌 지났어요. 며느리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너무 예뻐요. 저는 댓글도 달지 못했습니다. 손주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이불이 눈물에 젖었죠. 새벽이 돼서야 잠들었습니다. 지친 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밤마다 눈물이 났죠. 하지만 서의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사라졌거든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수강생 작품 전시회가 있어요. 한 작품만 내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고민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해볼게요. 대답했죠. 집에 돌아와 어떤 글씨를 쓸까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정했습니다. 나, 딱 한 글자였죠. 다음 날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썼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서 버렸죠. 일주일을 매달렸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나, 굵고 힘찬 필체였죠.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내세요. 칭찬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럽지만 기뻤죠. 전시회 며칠 전이었습니다. 수첩에 적어뒀던 목록을 봤습니다. 예쁜 옷 한 벌 사기.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을 갔습니다. 여성복 매장으로 향했죠. 한참 둘러보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죠. 입어보시겠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죠. 이런 옷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생 편한 옷만 입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죠. 옷을 샀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떠올렸죠. 넉넉하진 않지만 이 정도 쓸 수는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전시회 때 입기로 했죠. 전시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많은 사람이 제 작품을 볼 겁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죠. 이제는 남의 시선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으니까요. 새벽에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전시회에 초대할까 고민했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니야. 이건 온전히 내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시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로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발랐죠.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생경했습니다. 문화센터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벽에 여러 작품이 걸려 있었죠. 제 작품도 보였습니다. 나, 조명 아래 놓인 글씨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제 작품 앞에 멈춰서는 사람도 있었죠. 글씨에 힘이 있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귀가 간질거렸습니다.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죠.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돌아보니 옛날 남편 회사 사람 부인이었습니다. 이게 사모님 작품이에요?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했습니다. 요새 서예 배우신다고 들었어요. 멋지세요. 진심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겸손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70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 뭔가 해낸 거였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왔죠.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인 아침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괜찮아. 저희 오늘 저녁에 갈게요. 손주 얼굴 보여드리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죠. 알았어. 저녁 준비할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별로 없었죠?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눈길을 조심스럽게 걸었죠. 시장에서 아들이 좋아하던 재료들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죠.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급하지 않았죠. 안 오면 내가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가 서 있었죠. 어서 와.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제 얼굴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른 안아달랬죠. 낯을 가려서요.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진지 드시죠.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이 반찬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오늘. 별거 아냐. 밥을 먹는 동안 조용했습니다. 손주는 계속 울었고 며느리는 달래느라 정신없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이 봐야 해서요.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거실을 봤죠. 아들이 손주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벌써? 아이가 피곤해해서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들이 가득했죠. 당분간 걱정 없겠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 아들네가 다녀갔다. 손주는 나를 보고 울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고생했어.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 버텼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외롭고 가끔 눈물도 났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혼자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내일 아침이 오면 또 살아갈 겁니다. 산에 오르고 서예를 쓰고 책을 읽을 거예요. 가끔은 울고 가끔은 웃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 삶의 끝에 다다를 겁니다. 그때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잘 살았다고, 나답게 살았다고. 창밖 달을 바라봤습니다. 저 달은 언제나 혼자 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혼자여서 더 우아하게, 혼자여서 더 당당하게. 끝. 혼자 사는 게 정말 불행한 걸까요? 아니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게 진짜 불행일까요?
당신의 황혼은 어떤 색깔인가요?